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홍 목사님의 거인들의 발자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1의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본을 보인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철저한 모범의 리더십이었다. 겸손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태어나 조용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30년을 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는 깊은 겸손이 배어 있었다. 그가 12제자들을 훈련시킨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게 한 것이었다. 그는 역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고, 몸이 아픈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늘 고쳐주고 축복해 주었다.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다루었다. 후에 12제자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행한 일들은 다 스승인 예수님의 삶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당장 나의 삶이 다음 세대가 따라할 만한 것이 되도록 내가 살면 된다. 비전을 제시하라.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실화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다. 이 병원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가 많았던 까닭에 이들이 병이 나아서 학교에 돌아갈 때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중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한 다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며칠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에 모두가 놀랐는데 경험 많은 의사 한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뭔지 모르지만 이 소년의 마음에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욕구, 살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음이 확실하다. 환자 본인의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들 이 소년의 회복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다. 소년의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다. 소년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그 형은 네가 나아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두어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의 힘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리더는 비전을 가진 사람, 꽉 막힌 현실을 헤치고 나가는 미래의 길을 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비전의 모범을 자꾸 보여야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비틀거리던 사람이나 단체에겐 위로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전의 회복이다. 인격을 갖추라.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능력, 노력, 태도의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그 다음이 노력,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다. 범죄의식을 갖고 일하는 천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남을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숙하고 멋진 인격은 리더로서 그 어떤 돈이나 설득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충성을 팔로워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와 함께 차세대 미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회로 이름난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2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 목사로 아주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심한 간질 증세가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미국과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준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했고 미국의 침체된 많은 교회들의 영적 멘토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어떻게 그는 그런 개인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릭 워렌은 자신의 인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준 사람 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가스 헌터를 꼽았다. 주중에는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을 벌목하는 사람이었던 헌터는 나무를 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었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글도 읽을 줄 몰랐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는 4학년 꼬마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재를 대신 읽었고 헌터는 그것을 듣고 모임을 인도하곤 했다. 그런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을 주었다. 후에 릭 워렌은 이렇게 회고한다.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리더 자신이 아무리 약해도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그에게 배웠습니다. 인격은 이렇게 소리 없는 감동으로 전달되어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1999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차세대 기업 리더십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EO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스타나 신화적인 존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철저하게 실무적인 CEO들이 주름 잡는 시대가 도래했다.
비단 이 말이 아니더라도 리더는 인격으로 신뢰를 얻고 실력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인텔의 앤디 그로브 회장은 당신이 그 부서의 리더라면 자신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음을 매일 현장에서 입증해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력의 본을 보인다 해서 리더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리더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스태프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리더는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줘야 한다. 각 부서의 역할과 상황 변화를 수시로 체크해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청사진을 지혜롭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팔로워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늘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 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리더십의 실력이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모토로라의 폴 갤빈 회장은 자신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지만 엔지니어들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알았기 때문에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라.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떠한 논리적인 교재보다도 더 효과적인 매뉴얼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다. 리더는 자신의 삶의 경험 자체가 가장 훌륭한 교과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과시적인 무용담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진실하고 소탈하게 자신의 실제 삶의 경험에서 배운 진리들을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다. 에게의 탐 틸러 사장은 미국 기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기업가들 중에 하나다. 불과 33살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정용품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34살에는 GE의 실리콘 사업의 총수가 되었다. 그는 경영 천재라고 불리는 에게의 잭 웰치 회장이 가장 아끼는 간부 중 하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음 세대 리더십을 양성하는 교과서로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따뜻한 관계의 중요성. 나는 북부 버몬트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그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을 정도로 촌동네였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가족들과 정다운 이웃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오는 축복을 배웠다. 옳다고 믿는 것은 주저앉고 실천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이들과 20, 30년은 앞으로 함께 살 것처럼 대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나로 하여금 따뜻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을 인종이나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도전하라. 어린 시절 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더는 바로 나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중학교 교육과정도 제대로 못 끝내신 분이셨지만 자수성가하여 몇 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분이셨다. 할아버지는 남들이 생각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내가 6살도 안 되었을 때 자신의 지프를 내주며 운전해 보라고 하셨고, 내가 11살이 되었을 때는 5만 파운드짜리 불도저를 몰게 하셨으며, 내가 17살이 되었을 때는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게 하셨다. 한 번은 어린 나에게 대뜸 전기톱을 안겨주시더니 눈앞에 펼쳐진 수백 그루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걸 다 잘라놔라고 하신 적도 있었다. 그는 항상 내 나이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맡기면서 어쨌든 가서 네가 알아서 해봐, 뭐든지 하면서 배우는 거란다 하면서 밀어넣으셨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늘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스트레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다.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30대 중반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30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사업이 성공을 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룩하셨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불가능이란 개념이 없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단 덤벼서 해보고 해가면서 요령을 체득해야 한다고 했다. 뭐든 하기 전에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회의하고 컴퓨터로 자료를 일일이 보고 나서야 실행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할아버지는 내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 스스로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일이라고 했다. 오늘날 나는 에게의 수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매일 놀라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말대로 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리더십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너무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진 후에야 시작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하라. 팀워크의 중요성.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레슬링 팀의 선수였다. 거기서 나는 팀워크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보통 레슬링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레슬링은 1대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팀워크가 필요 없는 운동이라고 단정짓기 쉽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레슬링 경기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잘 연습했느냐가 결정한다. 내가 얼마나 잘 연습했느냐는 나의 연습 상대가 얼마나 탁월하느냐에 달려있다. 대개 한 체급에서 전국 레슬링 챔피언을 배출하는 학교에서는 다른 몇 개 체급에서도 챔피언이나 메달권에 드는 탁월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배출하게 마련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기량은 팀 전체의 기량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회사나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팀과 포장을 맡은 팀이 함께 잘 해줘야 좋은 완성품이 나온다.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개인이 못하면 팀도 죽고 팀 수준이 내려가면 개인도 내려온다. 나는 이 교훈을 고등학교 레슬링 팀에서 배웠다. 관계를 형성한다.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기가 오면 다음 세대의 리더감들을 키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 일의 시작은 바로 관계 형성이다.
기도. 관계의 준비는 바로 기도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헨리 나우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할 참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혼자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공동체를 형성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에 투입하셨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 순서를 역행하는 데 있다. 혼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덜컥 맡아서 해보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다른 이들을 끌어모아서 해보려 시도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살려달라고 엎드리기 일쑤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양성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먼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명철을 주셔서 미래의 리더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다. 리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함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즉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원래 옛 유대 문화에서 랍비들은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받아 가르쳤지 채통 없이 자신이 학생 후보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그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고 자신이 직접 12제자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스카우트 하셨고 뽑힌 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혈기왕성하고 거친 뱃사람 베드로, 불같은 성격의 요한, 의심 많은 도마, 정치 색깔이 짙은 시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던 세리장 출신의 마태 등등 아무도 리더감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사용하셨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도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100점짜리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윌크로우 크릭의 대부분의 100점짜리 일꾼들은 처음엔 10, 20점짜리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섬김.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일단 자신이 선생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지식이라는 것도 힘을 가진 우월한 자가 힘이 없는 낮은 자에게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배우는 쪽이 부담감이 많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려 하면 싫어한다. 기독교의 선교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상당히 침략적인 것이다. 일단 네 종교, 네 문화 풍습, 네 생각, 네 생활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섬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얼마 전 누가 KBS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된 몽골에 간 한 한국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조용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육식만 하는 몽골 사람들이 비타민 부족으로 평균 수명 50세를 못 넘기고 단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이 선교사는 이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각종 배추를 재배, 요리해서 먹는 법을 가르치고 특히 김치를 소개하는 일만을 묵묵히 하면서 그들 틈에 섞여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내 다음에 오는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가슴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더란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엑기스가 아니겠는가.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의 위치에 스스로 내려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기업 운영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일본의 유명한 MK 택시의 유동식 회장은 MK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MK 기사들 중에 지각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결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웬일인가 싶어서 알아보았더니 다들 집이 너무 멀거나 좁아서 밤새 울어대는 갓난 아이들과 함께 자다 보니 잠을 설쳐서 제대로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 회장은 그때부터 온 힘을 기울여서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직원용 아파트를 지었다고 한다. 이후로 MK 기사들의 능률과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회상한다. 리더십이 팔로워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이야기이다. 보통 기업들의 경우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은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과 같다. 당신의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면 그들이 당신을 잘 보살펴줄 것이다. 섬김은 행동으로 표현되지만 또한 마음가짐과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을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와 고민을 먼저 이해하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재 탁월한 리더는 항상 팔로워들과 함께 따뜻하고 진솔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 탁월한 리더십은 늘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총체적 품질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20세기 후반에 가장 예리한 경제 전문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W. 에드워즈 데밍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식 기업 운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을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적당한 수당을 주면 그만한 이익을 창출해주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리더에 대한 존경심 없이 그저 이해타산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게 해줘야 한다고 데밍은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개혁은 항상 톱 리더십이 주도해야 한다는 통렬한 지적을 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는 데밍의 말대로 사람들, 특히 직원들의 깊은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경영에 성공한 기업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1996년
세계 최고의 비행기 회사로 선정되었고 가장 높은 입사 경쟁률을 자랑하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다. 폴 켈러어 회장은 종업원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그들 개개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있으며 항상 모든 직원들을 믿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사우스웨스트의 회사 운영 철학에는 우리의 종업원들은 내부 고객으로 외부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과 배려와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크게 명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케줄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하늘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초대교회 멤버들은 늘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했다고 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웃고 마시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자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 미국인들과 사귀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들이 얼마나 조급한 일에도 원더풀, 굉장하다 하면서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감격을 하고 칭찬을 하고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쳐대는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국 문화가 원래 좋은 걸 봐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표현을 안 하는 점잖은 문화라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저렇게 떠나 하겠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미국 문화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한국과 미국식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선생님들은 학생에게서 하나라도 장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 칭찬을 아주 많이 해준다는 것이었다. 영웅을 잘 만드는 문화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것이 인물을 키워내는 좋은 토양이 된다. 사람은 자꾸 야단치고 고치려 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남편의 모든 단점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고 나선 한 부인을 알고 있는데 부부 관계만 나빠지고 남편은 더 소심해지고 결국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변하는 존재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말하기를 빌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빌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현명한 지혜의 말인가. 텔레비전을 잘 보진 않지만 몇 년 전에 방영한 MBC의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두 인기 개그맨들이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칭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학교와 집을 박차고 나온 부루 청소년들을 돌보는 분들,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분들,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정상인 부인과 결혼해서 다른 장애우들과 함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분, 미장이 일과 보일러 일을 하시면서 고아원에 가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시설을 고쳐주는 분 등등. 세상에 저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 특히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이웃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힘든 이들이 더 힘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진다.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칭찬받을 사람들을 추천함으로써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 형식의 진행이다.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그와 비슷한 일들이 더 생겨나도록 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사람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때에 맞는 풍성한 칭찬과 격려처럼 큰 무기는 없다. 탁월한 리더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때에 맞는 칭찬의 대가이셨다. 존 오트버그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을 예로 들어 이 사실을 설명한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지로 사역 훈련을 보내신 적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다 모아놓고 그들이 각자 사역 현장에서 체험한 생생한 보고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는 70인들이 모두 기뻐 돌아왔다고 했으니 다들 사역 실습 현장에서 크게 성공하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그 자리는 서로 흥분되어 각자의 승전보를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사탄이 뱀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고 암흑의 세력이 그만큼 기가 꺾여서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제자들이 이뤄낸 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장엄하고 멋진 언어로 확인해 줌으로써 주님은 아직 견습생에 불과한 제자들의 용기를 한껏 부추겨 주신 것이다. 리더는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팔로워들의 발전과 업적을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센스가 있어야 한다. 가르치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요, 선생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3년 동안 24시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바라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에 익숙하고 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심오한 영혼의 진리를 전달했다.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짝을 지어 곳곳에 보내어 똑같은 일을 실습해 보게 하셨다. 다른 바쁜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3년 공적 인생에 엑기스는 바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건물도 교과서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소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고 오늘까지 기독교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리더십은 곧 가르치는 것이다. 훈련.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다. 한국 리더들의 탁월성은 대개 천재성과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훈련에 의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다. 대부분 리더들은 직관적이고 반응적이다. 천재는 이러한 직관과 반응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리더는 천재성을 매뉴얼화해서 팔로워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감들을 훈련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펩시콜라의 로저 엘리코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는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스승이어야 함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원래 펩시의 전임 회장이었던 웨인 캘러웨이는 펩시는 곧 1,500명의 톱 사장들이 필요할 텐데 제대로 훈련받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추세로 볼 때 20%도 안 되므로 기존의 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당시 펩시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젊은 나이에 부사장의 자리에 있던 엔리코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는 기록적으로 많은 숫자의 청량 음료를 판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갤러웨이 회장이 선언한 본격적인 펩시의 차세대 경영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헌신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갖가지 조류의 리더십, 경영 책자들을 독파하고 외부의 강사들과 전문인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그는 왠지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문득 왜 펩시콜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부인들의 강의와 책에만 의존하여 우리 내부의 차세대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중역들도 엔리코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당신이 직접 가르치는 게 좋겠다. 펩시의 사람들은 적용이 희미한 다른 상황의 리더십 모델들을 배우면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펩시의 리더십을 당신의 경험과 지혜에서 직접 배우는 게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코의 눈에는 불이 번쩍했다. 그렇다. 생생한 현장 감각이 있는 펩시의 간부들 중에서 탁월한 이들을 뽑아서 이들이 직접 다음 세대 리더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자. 그래서 8주 동안 엔리코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어낸 리더십 지혜들을 정리했고 펩시의 다른 탁월한 사장들과 인터뷰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비즈니스를 쌓아 올리는 일이라는 차세대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한 기당 9명씩 해서 18개월 동안 10기, 즉 90명의 젊은 리더들을 훈련시킨다고 한다. 여기서는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전수하거나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각종 상황 속에서 학생들 자신이 창의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도시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훈련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엔리코는 주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펩시콜라 평직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배운 삶의 교훈과 비즈니스의 지혜들을 솔직하고 정확하고 따뜻하게 젊은 매니저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 동시에 그는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낸 아이디어들을 토해내게끔 유도한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멘트로 시작한다고 한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일이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위에 앉아있는 머저리들을 욕할 수 없다. 이제 너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또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엔리코는 모든 학생에게 장차 펩시콜라의 생산가를 낮추거나 수입을 올리거나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천 계획이 붙은 프로젝트로 만들어 오게 한다.
각자가 발표를 하면 엔리코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그 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해서 그것을 다듬어주고 입안자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90일 동안 실행에 옮겨본다고 한다. 한 반이 이렇게 90일 동안 각자의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실습하는 동안 엔리코는 또 다른 반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고 그들을 보낸 다음 또 다른 반을 데리고 수업하여 계속 연쇄적으로 훈련원을 활발하게 움직여 간다. 90일 후에 각 반들은 현장 실습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엔리코에게 3일 동안 평가를 받고 다시 토론을 한다. 펩시그룹의 계열사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전체 수입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 가족 식사 패키지도 엔리코의 이런 훈련반에서 탄생시킨 작품이다. 엔리코는 이렇게 1994년도부터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일을 펩시의 차세대 리더들을 가르치고 다듬어주는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펩시의 젊은 차세대 리더들의 기량이 놀랍게 향상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엔리코 자신이 원숙한 리더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콜라 업계에서 엔리코는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같이 발군의 개인기를 갖춘 스타였다. 그는 코카콜라와 치열한 혈전을 벌인 콜라 전쟁에서 전통의 강자인 코카콜라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몰아붙인 펩시의 선봉장이었다. 그러나 타고난 실전 비즈니스 감각을 가졌던 엔리코는 혼자만이 탁월한 스타였다. 타고난 실력으로 골은 집어넣었지만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었다. 그는 차세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의 많은 현장 경험과 방대한 지식을 쉽고 분명하게 정리하여 말해주어야 했다. 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엔리코는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에게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리더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펩시의 차세대 리더십 훈련을 담당한 지 2년이 흐른 뒤 엔리코는 마침내 펩시콜라의 신임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미 해병대에서도 실전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장교들은 고급 장교나 장성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병대 훈련 캠프의 교관으로 2년간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신병들에게 가장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그래야 실전에 강한 병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교관 자신들도 남을 가르쳐봐야 실전에서 익힌 경험과 지혜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같은 원리로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들을 과목마다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생생한 목회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교수들에게는 실제 목회 활동을 병행하도록 권유하여 목회 현장과 끊임없는 터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도 영성과 신학의 첨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탓에 효과가 그만이라는 것이다. 탁월한 설교자여 목회자였던 척 스윈돌 목사가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안 그래도 조턴 학교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지 않는가. 모든 리더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팔로워들을 다음 세대 리더감들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감사합니다.